전반기 정말 여느 때보다 더 뜨거웠던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10일이죠. 장성호 위원이 네. 1등했던 10일부터 11일 이틀에 걸쳐서 2026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네, 잠실 야구장 네. 마지막 올스타전이죠. 82년에 개장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첫 홈런이 이제 유중일 감독님. 1호 그리고 또 한대하 감독님의 역전 3런, 그리고 김재박 감독님의 개구리 번트. 개구리 번트. 아, 여러 가지들이 플러그 있죠. 번트. 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올스타전 때 제가 현장 중계를 했고 네. 장성희 위원이 오투브를 하셨지만 저의 그 느낌은 마지막 중계를 해서 영광이기도 했고, 근데 그 야구장에 오셨던 우리가 지금 거론했던 그 레전드 분들을 우리 중계석 바로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뭐 김재박 감독님, 뭐 박철순 선배님. 네. 근데 저는 가장 감동 깊었던 게 박철순 선배님과 김경문 감독님이 손을 잡고 마운드로 걸어갈 때 옆에 이제 노송 김용수 선배와 김동수 선배가 선배. 또 같이 있을 때 네. 그때 감정이 입이 확 되더라고요. 그림이 참 멋있네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1982년에 대전 연고가 오비베어스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박철순이라는, 그다음에 김경문이라는 이 레전드들을 내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네. 그리고 박철순 선배 때문에 제가 야구를 또 시작한 거는 내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날 방송 때문에 가서 찾아뵙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네. 정말 감동 깊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스타전을 보면 일단은 KBO 쪽에서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마지막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의미에 이제 맞는 어떤 그 인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잘했어,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인 이번 올스타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퓨처스 올스타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올스타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율이 잘 된 그런 좀 올스타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 잠실 올스타전이고, 뭐 잔여 경기는 이제 치르지만 내년부터는 주경기장을 이제 임시 경기장으로 쓰잖아요. 네. 쓰고 2032년이죠. 그렇죠. 32년에 약 3만석 규모의 이제 돔구장이 지어질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서 1시간 내에, 그러니까 청라돔까지 포함해서 1시간 내에 돔이 3개 있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어요. 그렇겠죠. 일본은 사실 머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사실 돈이 몇 개 없고. 없고, 네. 일본은 뭐 후쿠오카나 네. 뭐 삿포로 가야 되고 도쿄에 있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제대회, 굵직한 국제대회 그렇죠. 예치가 가능합니다. 네. 예, 특히 그래- 이제 청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실 오픈이 되거든요. 그렇죠. 2년 정도 있으면 28년도부터 아마 쓰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음.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그 뭐 배수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추가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나가지고 28년에 못 쓴다는 지금 이야기도 지금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로 국제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제 부족함 없는 사실 동구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 장성호 위원은 잠실에 굵직한 어떤 추억이 혹시 있어요? 저는 네.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잠실구장을 가서 선배님들의 야구를 이렇게 막 본 적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대문을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 대한 기억은, 저는 그 제가 역전 홈런을 쳤던 홈런이 잠실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재호 선수한테 1대1에서 말로 홈런 친 거. 오비. 예. 그리고 하나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리즈 선수에게 제가 하나 시절에 투런 홈런. 그게 9회 초에 친 거거든요. 리즈공 지금이야 뭐 150 네. 뭐 허다한데 당시에는 뭐 엄청 강속구였는데. 그러니까 리즈 선수의 공을 홈런 쳐가지고 그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경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 두 경기가 좀 저는 기억에 남아요, 많이. 정 의원님은 좀 잠실구장. 저는 1999년 5차전을 우승할 때 잠실에서 했잖아요. 예. 당시에는 원정 홈해서 뭐 나머지는 잠실에 했던 네, 시절이니까 네. 당연히 전무후무했던 한 번의 우승의 그 5차전 결정짓는 그 5차전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 저는 잠실 구장에서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던지는 그 레퍼토리가 직구 커브잖아요. 네. 제가 김창희라는 두산 선수에게 한 타자에게 커브 9개 연속 던진 적도 있어요. 잠실에서. 그 해태에 있던 김창희.
창희가 한양대라고. 두산에 있었죠. 있었을 두산에 때 있었죠. 아마 네. 그때 내가 9개를 던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의 레파토리에 가장 적합한 구장이 잠실이 아니었나. 아. 커브를 던져서 공이 뜨잖아요. 좌우 코너는 모르는데 좌중 우중 중앙으로 가면 안 넘어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 이용을 많이 했었고 잠실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승리의 숫자가 좀 많았던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눔이 드림과 경기에서 2022 시즌부터 나눔이 5연승입니다. 네. 5연승이고 이번에 퍼포먼스 어땠어요? 일단 기억에 남는 뭐 퍼포먼스. 저는 이제 퓨처스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고영우 선수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무에 지금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키움에 있다가 상무를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고영우 선수가 그 군복을 입고 거기서 포복을 했거든요. 기억난다. 여기 얼굴에 이거 맞아요. 네, 얼굴에 칠하고. 이렇게 미장 아이패치로 얼굴 도배를 하고. 아. 그러니까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고영우 선수가 그 군복을 입고 3루 수비를 했어요. 그 사실 군복이 저희 아들도 뭐 군대에 있지만 군복을 직접적으로 만지면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타이트하지 굉장히 않죠. 까칠까칠하고 이게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송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공도 잘 잡고 일단 송구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영호 선수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박종혁 선수라고 이제 알죠. 우리 저 최강력 그때 또 네, 봤잖아요. 잘생겼던 덕수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우리 종혁이가 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그 태양의 후예 그 송중기 어울리죠.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다 송중기보다 나아요. 야. 근데 진짜 와, 이제 박종혁 선수가 1m 90이거든요, 키가.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선글라스 끼고 딱 벗는데 그냥 거기 관중석에서 소리가 확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네. 퓨처스지만 올스타에 뽑힐 정도면은 뭐 지금 그 실력적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상승하고 얘기잖아요. 있는 중이죠. 네. 어때 그 최강야구 때 봤던 네. 그 종혁 선수가 지금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파른 것 같진 않아요. 아. 근데 조금씩 느는 거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평에 이제 중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4월 중순에. 그때 가서 이제 박종혁 선수하고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때도 좀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만족할 만한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갑자기 급등해서 급락하는 것보다 천천히. 뭐 좀 빠지셨나 봐요, 아니. 주식에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네. 뭐 철학이 좀 생기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올스타전 중계할 때 황성빈 황성빈? 선수와 저는 황성빈 선수가 퍼포먼스 상을 받는 데는 김태형 감독이 큰 역할을 했어요. 아니 저는 중계를 하는데 황성빈 선수가 일루 베이스 코치석에 목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계속 야 저게 힘들기도 하겠고 저 어떤 의미일까? 그랬더니 결국은 애완견 퍼포먼스인 거죠. 네. 김태형 감독의 애완견으로. 근데 김태호 감독은 실질적으로 그 남양주 쪽에 그 강아지를 원래 좋아하시는데 김태형 감독이 또 그랬나? 예, 굉장히 큰 강아지를 몇 마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큰 강아지래요. 그래서 강아지를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데 본인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도권 경기를 오시면 거기를 가서 강아지를 제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형 감독이 개를 또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하튼 참 그 올스타전에 모르겠습니다. 이따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퍼포먼스가 수년간 뭐 자리를 잡은 느낌이기도 한데 네. 또 반대로 이번에 뭐 구자욱 선수 인터뷰 때문에 조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자욱 선수가 했던 이야기를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현역 선수가 아니니까 이슈가 잘 안 됐는데 제가 항상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방송 나왔을 때 이 퍼포먼스는 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다가 저는 구자욱 선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미스터 올스타, 그러니까 올스타전에 뽑힌 것도 영광이지만 그 안에서 선수들이 또 미스터 올스타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선적으로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의 절실함.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또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계시죠. 그러면 저는 올스타전이 지금 뭐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끝나잖아요. 오히려 하루 정도 더 여유를 두고 그 퍼포먼스를 약간 그 경기 전에 퍼포먼스를 할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약간 경연대회처럼 팬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구자욱 선수의 말대로 치열하게 한번 양팀 선수들이 진검승부.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팬분들의 어떤 그 리즈도 만족을 시키고 그것도 선수들도 오히려 완전히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 또 퍼포먼스에 또 집중할 수가 있고 또 경기에는 또 경기대로 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스타전 중계할 때 허균 총재가 약 7회부터 아니죠. 5회부터 한 약 3이닝을 같이 중계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고 뉘앙스로 또 이제 허균 총재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이 너무 퍼포먼스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것 이게 우리가 스피드업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그걸로 너무 시간을 빼앗기거나 그런 걸 좀 경계를 또 한다고 하고 뭐 실제로 KBO에서 선수협 쪽에 그러니까 팀당 2명을 제한을 했는데 2명으로 네. 하자 제한을 했는데 또 선수협 쪽에서는 기존대로 하자라는 의견이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은 기존대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뭐 장성호 위원의 그런 아이디어도 저도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결국은 이게 뭐 스포테인먼트 어떤 그 개념으로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그러니까 응원 문화라든지 여러 그 KBO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기에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팀당 명수 제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KBO와 선수협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뭐 컬링 타임 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축제장이지만 이게 너무 길면 식상해진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LG 트윈스 절대 마무리 고우석 선수 해외 진출을 한 지가 적지 않았어요. 기간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우석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자, 메이저리그 데뷔 그다음에 첫 홀드 LG 시절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성호 위원이 한번 살짝. 저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사실 못 느꼈는데요. 팔의 각도가 약간 높아졌다는 느낌이 있고 그 특별하게 이제 폼의 변화를 줬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을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좀 치우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타자 몸쪽으로 거의 안 던졌거든요. 장성호 네. 위원이 고우석 선수 공은 쳐보진 않았죠. 쳐보지 않았죠. 네. 손이 네. 안 닿는구나. 네. 그래서 우투수가 우타자 몸쪽으로 제구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냥 몸에 맞는 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들어가다 가운데 몰리게 되면 또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타자 바깥쪽으로 가고 좌타자 약간 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그 좌타자한테 홈런 맞을 때도 좌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슬라이더가 밋밋하게 들어가서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지. 기본적으로 뭐 빠른 공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슬라이더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롭게 뭐 장착한 스플리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LG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피칭이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코너에서 고우석 선수 얘기를 꽤 많이 했고 마이너 시절부터 꽤 많이 했고 이영민 기자도 취재를 꽤 많이 했고 해외 진출 3년 만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사고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딱 떠올 만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냈고요. 물론 지금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네소타로 트레이드가 되고 이제 10일 클리브랜드 가디언스 경기에서 네. 그러니까 2점 차로 뒤질 때 9회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포수죠. 패트릭 베일리에게 피홈런을 아까 장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설픈 약간 행잉성 변화구를 맞았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 세 타자를 범타로 잡고 데뷔전을 괜찮아요. 1이닝 1K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피홈런 허용은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가서는 것보다는
감정, 그 심정.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뭐 긴장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오는 약간 뭐 떨림 현상 뭐 이런 것들이지. 일단 고우석 선수가 그 다음 경기는 또 홀드를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로 봤을 때는 첫 등판 뭐 홈런을 맞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데뷔전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저도 장성규 형과 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하루 휴식 후에 말씀하신 대로 LA 에인절스전에 나갔는데 첫 경기는 2점 뒤지고 있을 때고 에인절스전은 7회 초에 동점 허용하고 7회말 세타자 연속 안타를 앞서서 2점 차 리드를 잡은 상황 8회에 그렇죠. 나갔거든요. 네.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꽤 부담 됐음에도 이게 불구하고 더 부담되죠, 사실. 그렇죠. 네, 왜냐면 두점 차니까. 필승조로 올라간 거니까. 근데 그때 공은 제가 봤을 때 무실점으로 맞고 그때 공은 LG와의 다른 점은 장성우 위원이 말한 대로 여러 메카닉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피칭 디자인 자체가 스플리터를 KBO에 있을 때 많이 안 던졌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던졌어요. 네. 근데 마이너 시절에 스플리터에 대한 약간 로망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 연마한 공이 적지 않게 효과를 받고 그다음에 속도도 94.6마일이니까 전성기 시절 때 속도가 나왔어요. 왜냐면 네. 그 미국 진출해서 첫 해하고 부상 있었던 해는 140 중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속도가 핸디캡이었었는데 그날 경기는 전성기 때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스플리터인데 약간 높은 공 있죠. 네. 이 높은 공의 효과가 확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저 속도만 유지한다면 추격조가 아닌 당분간 필승조로 가도 손색이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 스프린터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고우석 선수가 최고 구속이 96마일이었고 평균 구속이 이제 94에서 이제 95마일이면 미국에서는 거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죠. 평균치가 모든 투수들이 던질 수 있는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이 빠르지 않은 거를 갖고 그 힘 있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상대를 하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높게 쓰고 아래 쓰고 높게 쓰고 아래 쓰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들은 결국에는 빠른 공을 노리고 있는 타자들에게 슬라이더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구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슬라이더는. 근데 고우석 선수가 고속 슬라이더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빠른 공의 타이밍에 나가다가 맞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슬라이더보다. 편차를 줄 수 있는 공이 없다. 그래서 이 스프리터를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노력의 결실이 저는 좀 느껴지는 맞아. 사실 홀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피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타자들의 타이밍이라든가 아니면 그 코스를 공략하는 그 자체의 어떤 그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맞아. 조금 연구를 잘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세 가지입니다. 뭐 구종 다변화, 그다음에 구속 재반 등, 그다음에 현실 자각이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시절에 꽤 고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KBO 시절에 좋았던 적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KBO 시절에는 절대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고우석 선수는 절대 네. 마무리고 지금 이제 생존형 불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생존형 불펜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리그에서 쌩 고생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원래 열심히 해요. 고우석 선수가. 네. WBC 때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우직하게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그 어느 때보다 이 기회를 정말 오랫도록 지속시키기 위해서 정말 뭐 팔이 빠져라 아마 던질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길 개인적으로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어떤 의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올렸고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올렸고 약간 그러니까 팀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고우석 선수에 대한 테스트라고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보다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 잘 던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적들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고우석 선수가 자기 거로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시즌 끝까지 또 메이저리그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몇 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감독의 신뢰라든가 프런트의 신뢰 그리고 단장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고우석 선수가 지금 이 느낌을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좀 가장 사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기회에 음. 미네소타 저 핵심 관계자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고우석 선수. 렛츠고. 우리 우석이 그러면- 우리 우석이 잘 부탁해요. 다른 걸 할까요? 다른 걸로. 못 먹어도 고. 그 라임을 살리시나요? 고우석이래 그래서 고? 네. 어. 그래서 고 하는 건데. 나 리액션 좋지 않냐? 이걸 또 받아준다. 자,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한번 쳤습니다. 쳤어요? 네. 대타로 나와서 언제요? 고척에서 홈런 하나 쳤어요. 아, 저희 불꽃 야구 경기에. 네. 불꽃 야구에서. 아니, 그거는 비공식 경기잖아요. 네. 자, 2027 KBO 신인 드래프트를 준비하고 있는 최지만 선수가 퓨처스 리그 경기를 소화하면서 조금씩 실점 감각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지만은 사실 국내 복귀를 결정한 이후 2025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소화 중에 무릎 통증으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병무청 재검 결과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으면서 3개월 만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울산 웨일즈 입단을 해서 네. 재활과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통해서 실전 무대에 복귀를 좀 준비를 했었고 6월 27일이죠. 롯데전에 퓨처스리그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이후에는 대타로만 출전하면서 타석을 소화하고 아무래도 이제 무릎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난 5일이죠. 한평 기아전에서 9회 대타로 나서서 김현수 선수를 상대로 퓨처스리그 첫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7월 12일 SBS 플러스 특집 불꽃야구 6회 대타로 나서서 네. 또 신재영이야. 또 신재영이니 신재영 선수 상대로 우월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용 선수한테 때린 홈런은 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은퇴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제가 봤을 때 부여하기 좀 그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퓨처스리그 성적이요. 7경기 5타수 1안타 1볼넷에 타율이 2할입니다. 사실 좋지는 않죠. 우리가 기대했던 최지면 그렇죠. 선수 성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는 않은데 글쎄요. 이제 이달 초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접수를 실시를 하면서 드래프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2027년 KBO 신인 드래프트는 9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달 남았네요. 네. 이제 드래프트 일정도 확정됐고 이제 곧 다가오는 것만큼 최지만 선수의 지명을 두고 여러 이제 설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 설들이 있고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설에 대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이게 1라운드 판도를 흔들 다크호스로 아마 예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어때요, 그 장성호?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에 지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준상 선수도 빠졌죠. 그리고 뭐 김찬민 선수가 뭐 필라델피아도 갔고 몇 명 지금 대여급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1라운드들은 확실히 지금 미국 진출한 선수도 많고 대여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투수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 이 선수가 과연 1라운드에 지명이 될까? 다 밀릴 것 같은데? 야,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라운드에 좋은 선수들 채우기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스카우트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목석을 가리게 해서 뭐 뽑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1라운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지만 선수의 어떤 네임밸류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외국인 타자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선수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내야 된다. 거포가 윈나우. 필요하다. 그렇죠. 윈나우. 뭐 2년 3년 안에. 왜냐하면 최지만 선수 91년생이니까 나이가 뭐 내년에 우리나라 37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2년에서 3년 길어 3년이거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윈나웃을 노리는 팀에게는 최지만이라는 이 매물은 굉장히 저는 구미가 당기는 당연하죠. 사실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 야구 규약이 있어요. 해외 진출 선수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신인 드래프트 참가할 경우 계약금 없이 네.
그러니까 최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지만 선수를 데려오는데 뭐 그 돈에 큰 의미를 두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메이저리그 8년 경력이 있는 선수 이 정도 클래스 선수를 데려올 때는 만약에 이 조항이 없었다면 그래도 적지 않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그 고민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타자 2명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단 프로필 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일장일단이 있는데 무릎 컨디션 그다음에 나이 그건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예요.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제 구단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 역순을 고려를 한다면 키움, 두산, 기아, 롯데, KT, NC, 삼성, 랜더스, 한화, LG 순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성호 위원은 저기 거론한 팀 중에 좀 약간 개연성이 있는 팀이 있을까? 아니 뭐 네. 있기야 있죠. 왜냐하면 지금 1루수 WAR 팀을 보면 네. 두산이 10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두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두산은 김지우를 뽑을 거란 말이죠. 음. 하연승 김지우니까. 최지만이 1라운드에 두산 지명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두산. 네. 근데 이제 기아도 사실 1루로 보면 8명인가 9명의 선수가 봤는데 지금 1루로 가장 많은 그 경기에 나선 선수가 아데를린 선수예요. 지금 돌아간 아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음. 공석이란 얘기죠. 근데 3번이란 말이죠. 3번에 과연 최지만을 지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롯데도 사실 지금 1루수 WAR이 리그 9위입니다. 두산이 10위고 롯데가 9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또 나승엽이라는 또 좋은 자원이 있단 말이죠. 미래자원. 네. 그러면 또 중목 포지션은 또 겹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한동희는 지금 1루로 뭐 돌린다는 이야기가 사실 좀 심심찮게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최지만 선수를 지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 KT 지금 김현수 선수가 지금 1루를 보고 있거든요. 뭐 지명타자 간다고 해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네.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C 랜더스는 전희산 선수 키워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전희산 선수가 약간 정체된 기미는 있어요. 네. 물론 유망주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고명준 선수가 1루도 할 수 있지만 뭐 3루도 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감안하면은 랜더스도 개연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NC도 저도 약간 있어 보입니다. NC도.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뭐 키움, 두산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기아, 롯데, KT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다 지금 미국 진출을 했다고는 하지만 5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최지만 선수를 지명한다는 건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5번까지. 예. 이거는 좋은 자원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6번, 7번, 8번 정도 가게 되면 최지만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NC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뭐 SSG라든가 LG는 사실 힘들고 그러면 1라운드 지명할 수 있는 쪽이 NC 아니면 SSG?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SSG 같은 경우에는 뭐 구장 자체도 좀 짧고 그리고 이 동산고 출신이란 말이죠. 네, 최지만 선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고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지명을 할 수도 있는데다가 감독이 또 이승용 감독이면 1루수의 좌타자 이런 어떤 개연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랜더스도 충분히 최지만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그래서 NC와 저는 SSG 요 두 팀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NC도 뭐 블레인 선수 이제 후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블레인 선수가 디아즈급으로 후반부에 잘해서 지금 NC 다이노스 그 승률이요 4할 8푼 1리기 때문에 가을 야구 안개 속이에요. 사실은 4할 8푼 때는 안개 속이기 때문에 블레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정말 디아즈급으로 해준다 그러면 최지만 선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뭐 또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외국인 타자, 새로운 포지션에 뭐 외국인 타자를 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NC, 그렇게 따지면 SS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NC가 블레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후반기에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SSG도 만약에 최지만 선수에 대한 생각을 지운다, 전희산 선수가 후반기 때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주면서 이승용 감독이 1루는 27년도에 전위산으로 가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최지만을 사실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팀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어떤 팀이 최지만을 지명할 것이다,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빠른 시기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기에 그 포지션,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 경합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큼 활약을 하고 거기 또 팀 성적이 또 어떻게 또 개연성으로 연결이 되느냐. 저는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복합적으로 지금 장성우 위원과 제 생각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결국 최지만 선수는 1라운드 지명 가능성은 좀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규결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위 순번들, 그러니까 키움, 두산, 기아, 롯데, 뭐 KT 이 순번까지는 조금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저희들 둘 개인적인 생각들이고요. 어쨌든 1라운드에 지명될 가능성이 많은 최지만 선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근데 무조건 2라운드 안에 될 것 같아. 2라운드 안에. 그죠. 예.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아니요. 예. 지금 제가 1라운드로 지금. 아니 저는 늘 그래요. 드래프트는 뭐 한 가지 이슈 그리고 그 드래프트를 관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1, 2순위 거의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올라오는 그 드래프트는 결국 키는 최지만 선수가 뭔가 이슈의 중심이거든요. 이 올해 펼쳐지는 드래프트는 하현승, 김지우가 아니라 최지만 선수가 과연 몇 라운드에 지명이 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앞서 말한 두 선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 순번 중앙 순번에 어떤 팀이 최지만 선수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곧 다가올 드래프트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선수가 아까도 장성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빅 계약을 했습니다. 8년에 80억. 네. 그러니까 옵션 포함 총액 80억 원이니까 이게 또 이제 BFA 단연 그렇죠. 계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억하실 겁니다. 단연 계약 기준으로 류현진 선수가 8년에 170억이고요. 김광현 선수가 4년 151억, 구창모 선수가 7년에 132억, 그다음에 고영표 선수가 5년에 107억, 박세웅 선수가 5년에 90억 원에 이은 6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건 이제 취재 내용인데 우리 이영미 기자가 또 그 와병 중에 또 취재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방송을 하라고 그렇죠. 한 거구나. 네. 엔딩이 좋아야 되니까 제가 네네. 마지막으로 좀 깔았죠. 그 저의 속내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키움은 지난 7월 5일 금요일이죠. 홈에서 펼쳐진 두산전 때 하영민 선수에게 처음으로 BFA 단연 계약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7일이죠. 일요일에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전박이 끝날 때까지 보완을 유지하다. 이거 참 어려운데 보완을 유지하다 올스타전이 끝난 13일 오전 계약식을 치렀습니다. 하영민도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결정을 했고 키움도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큰 걸림돌 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키움은 하영민이 앞으로도 길게 선발진에서 힘을 내줄 거라고 봤고 그동안 해준 노고에 대한 감사함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영민이 계속해서 트레이드 소문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놔두는 것과 관련해서 키움이 서둘러 BFA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키움 측은 트레이드 소문 때문에 계약을 빨리 진행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타 구단들이 하영민의 트레이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는 있었지만 1라운드를 요구한다든가의 구체적인 협상이나 진척이 된 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어떤 그런 설들과는 많이 배치되는 그런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단면적인 걸 딱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나열해드린 이 규모의 계약자들 저는를 넘어서는 큰 규모인 것 같아요. 키움은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계약입니다. 네, 일단 투수에게 8년 계약이라는 거는 정말 그 특급 선수 아니면 받아내기 힘든 계약 기간이거든요. 31살이니까 네, 그러니까 40살까지 어느 정도 네, 지금 개런티를 준 거고 이게 이제 금액도 사실 옵션 포함이지만 80억 규모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1년에 10억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예. 간단하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글쎄 좀 저는 좀 하영민에게 근데 하영민 선수가 최근 몇 년간 선발 로테이션 거의 꾸준하게 손가락 물집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잘해주죠. 굉장히 잘 돌아줬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 큰 BFA 단연 계약을 키움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팀 성적도 생각을 했을 때 하영민 선수가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도는 것 자체가 저는 성적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투타 밸런스가 사실 안 좋잖아요. 투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자 쪽에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돌다 하더라도 하영민 선수가 좋은 평균 자체점, 좋은 승리를 따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키움이라는 팀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돌았고 하영민 선수는 또 원클럽맨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연 계약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키움 구단이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하영민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은 팀 성적이 좋지 못해서 개인 성적을 잘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 뭐 팬분들한테 뭐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키움 쪽에서 큰 계약을 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만한 그럼요.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규모를 감안한다면 키움에서 입장문을 냈을 때 그동안 이제 해준 노고에 대한 감사함도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성 정량 평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성적인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간 그런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하민 선수가 그동안 부상이 많은 선발진에서 선발뿐만 아니라 롱맨으로도 그렇죠. 꽤 많이 기여를 또 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축하한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부상 없이 또 구단이 바라는 대로 팀의 아주 90점 역할을 꾸준히 해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네. 네. 다치지 않고 네. 일단은 뭐 옵션 포함 80억이니까 음, 옵션을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허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요. 허들을 옵션을 탈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키움의 행정 자체가 타 구단과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글쎄요, 뭐 전체적인 그 프로야구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런 뭐 BFA 단연 계약이 이런 규모를 한다 그러면 사실 팀 내부 선수들에게도 큰 그 동력이 될 겁니다. 되죠. 동력이 될 거고 약간 복합적으로 키움 구단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하고 아마 이거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샐러리 캡 이제 하한선이 도입된다는 하한선이 이야기가 되죠.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도입이 될 겁니다. 근데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도입이 된 상태에서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같이 뭔가 이제 팀에 헌신하고 그리고 원클럽에 앞으로 또 좋은 활약을 또 펼쳐줄 것 같은 선수를 입도 선매해서 BFA 단연 계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셀러리 캡의 하한선을 대비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구단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대비해 봤을 때는 이런 하영민 선수의 이 BFA 단연 계약은 굉장히 의미가 그런 있죠. 예, 의미도 있고 그런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어떤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장점이 있는 그렇죠. 예. BFA 단연 계약이라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잘 뭐 메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